아시겠지만 저는 책은 이제 책을 소장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봅니다. 보시면 이제 자본주의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 쓰는 지출이 너무 아까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돈을 이제 좀 모아 보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이제 조금.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자본소득에서 나오는 이자만 해도 저희가 금액이 좀 되거든요. 한 200-300 정도 가까이까지 돼요. 되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지를 지금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경험을 해 보니까 지금은 이해가 돼요. 보면 현재 보면 이제 자본주의가 어떻게 치밀하게 운영이 되어지는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인력에 대해서 항상 고민했거든요. 아니 구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대학 다 4년제 졸업한 다음에 나와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인제 공무원 준비를 해서 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라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치열하게 준비하고 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시스템 보니까 인제 삶이 팍팍하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부자들을 좀 만나 봤어요. 근데 부자들이 자녀들을 공무원을 많이 시켜요. 근데 공무원은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공무원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실제로 제 자산이 있는 먹고 살 만한 분들이 자녀분들이 거의 사무관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관들을 보면 집안이 잘 사는 집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부자들의 경우에는 사업을 시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인제 대개 중산층 이상의 분들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일단 사무관이나 이런 공직에 많이 진출이 되어 있고 실제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보면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과거에 인제 이런 학습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청춘을 포기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만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공공 시스템과 정부 시스템으로 편입시켜서 국가 시스템을 만든 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다른 나라는 못 해요.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가진 않거든요. 고위공무원 인제,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아마 공정하게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내부 지식을 통해서 인제 자산도 많이 쌓았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강남에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을 보시면 공무원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희한하죠,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랑 좀 다른 모습을 좀 보게 되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인제 의사, 변호사처럼 이제 전문 시스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의 경우에는 사람의 개수를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개수를 줄인 거예요. 줄여서 소득을 보존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인적 자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람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왔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선발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미래를 일정 부분의 높은 소득은 아니지만 보장해 왔는가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고요. 그리고 나와 있죠. 항상 제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사실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고요. 어 사실 나와서도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하지 않는 거를 목표로 잡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저축은행 은행원 출신인데 그때 인제 한창 취업이 안 됐을 때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들어갔냐?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사실 이렇게 정직원 이런 것들은 꿈꾸지 않고 부동산, 채권, 부동산 뭐 이런 쪽을 먼저 공부하면서 '시스템을 좀 갖추고 싶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축은행 들어가서 저의 특성이 뭐냐면 저는 뭐 한 가지를 하면 되게 진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막 도와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컴퓨터를 잘했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 컴퓨터 다 고쳐 주고 다녔어요. 그리고 남아 가지고 프린트해 주고 다 해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데 내가 도템이 될 수 있는 걸 찾아 가지고 도와주려고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우는 게 또 많았고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남들 일할 때 그러니까 좀 일찍 더 출근하고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일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온 부서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21살이었었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이제 은행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21살짜리가 그 저축은행 금액이 예전에 이제 그 성장하기 직전에 있는 이제 곳이었기 때문에 작았거든요. 온 부서를 다니면서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물어보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되게 귀여웠던 보였던.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도와주는 게 생기고, 그래서 심지어는 A란 부서에서 전산실에 어떤 걸 요청하는데 일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해가지고 가져갔죠. 가져가가지고 앞에서 이제 부서장님이 그러니까 팀원들은 상대하지 않고요. 부서장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너 뭐냐? 왜 여기 있냐?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안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독이 되긴 했어요. 왜냐면 너 뭔데 네 맘대로 가가지고 해갖고 오냐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대리가 자기 업적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화가 났던 거죠. 저는 그분한테도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분이 잘해줬으면 제가 아직도 저축은에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나왔죠. 봤을 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그 남들과 같이 경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빨리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자본주의 사회의 많은 구성원이 이 방법으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왜 경제 교육을 시키지 않는가? 경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알면은 돈을 쓰지 않거든요. 왜냐 자본이 있어야지 그게 굴러가면서 삶에 도움이 되는데 자본주의를 알아버리면 돈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국가 시스템이 붕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 교과서에는 한 푼도 돈을 쓰지 말고 어, 초창기에 모아야 된다는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절대 할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면 도대체 기업은 누구에 의해서 운영되고 기업에서 일할 사람 도대체 누구이며 국가와 공공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된단 말인가. 여기에 국가가 자본주의와 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숨어 있다. 딱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은 사실 기회를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중간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쓱 들어가지. 많은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서 예전에 저도 장기 투자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일정 부분 넣거나 하는 부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저축이 되어야 되지. 그게 펀드나 이런 투자로 매달 들어가는 거 정말 장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서는 사실 의미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들은 이게 뭐냐면 매번 돈을 들어가서 3년이나 5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시점이나 아니면 환매 시점을 잡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장기 투자만 얘기하죠. 물론 그 장기 투자의 기준이 20년이 되면 그건 달라집니다. 연금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슈퍼 301K처럼 이런 연금은 다른 문제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에서 5년 투자의 경우에는 사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일정한 시점에 들어가고 빠지는 게 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공부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아니면은 부동산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부동산은 좀 느리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어떤 걸 들어가야 되느냐? 신축 역세권 대장 아파트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불인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건 되게 비싸죠. 그렇죠? 쉽지가 않다. 뭐 이런 내용들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환상 속에 살고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젊었을 때 누려야 된다. 젊었을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해도 즐겁지가 않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60대 이상이 지났을 때 진짜 즐거움을 또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대의 즐거움과 30대의 즐거움과 40대의 즐거움과 심지어는 70대의 즐거움도 있을 수 있는데 어, 내가 여유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나이가 들었을 때 즐거움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되게 돈을 쓰다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 즐거움이 별로 없다. 젊었을 때 좀 더 놀 걸.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돈에 중요하지 않다는 환상이죠. 근데 대개 이제 결혼한 사람들의 트러블이나 일반 사람들의 트러블을 보면 그 트러블 내면에는 여유가 없음과 그다음에 돈이 없음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사실 돈이 있다고 한다면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어
이제 어디가 잠깐 피해 있을 수 있는 거죠. 돈이 없으면은 같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저희는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려받는 것도 없고 부모님이 이제 부자도 아니시긴 물론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부자가 아니시긴 한데 보면 이제 젊었을 때는 돈이 없었을 때는 좀 많이 싸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유가 생긴 이후로부터는 상대방의 일탈을 방임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나나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뭐 환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봤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부자들의 인터뷰를 많이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자들은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못된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건 극소수일 뿐이고 이제 눈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빅마우스죠. 눈에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여유가 있으면서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한테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분들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과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는지가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 다른 사람이 정한 시간에 따라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운이나 다른 사람의 관대함에 의존하지 않고 로또 되는 걸 바라는 것처럼 기다리는 거 안 하고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뜻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100%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돈을 많이 쓰지 않아요. 저희 집은 아이 한 명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도 월 지출에 세금이 더 많아요. 지출보다 지금 현재. 세금 빼고 월 180만 원 돈으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지출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 왔고 사실 이거 여유가 있어 좀 돈이 남아요. 왜냐면 과거에는 130만 원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즐거운가. 그러니까 안 쓰고 살아봤던 사람이 거기서 약간만 더 쓰고 살았을 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고 다른 즐거움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매달 4, 500을 쓰고 살았던 사람이 180만 원 쓴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럼 고통이 많이 따르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느 한순간만이라도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지출을 뺀 나머지 생존을 뺀 지출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좋은 점, 나쁜 점. 확실히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기회가 없다. 이건 뭐 사실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다만 투자 기회는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 부모님이 부자라고 한다면 유산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너무 부러웠는데 매달 두 부부인데 공무원 부부예요. 근데 매달 부모님께 150만 원을 드리고 있대요. 좀 많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좀 머뭇거리시더라고요.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1차로 물려받은 게 땅으로 20억 되시고 앞으로 물려받을 게 한 그 정도 이상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더 드리시라고. 괜찮다고. 그렇죠? 이런 분들도 좀 있더라. 좀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로 충분히 스트레스 투성이지만 경제적 문제가 같이 부각되면 거치게 증폭될 수 있다. 이게 사실 성격 차이가 여유 없음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죠. 근데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하다고 한다면 뭐 심지어는 좀 싸워가지고 어떤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뭐 잠깐 그 도우미를 불러가지고 해결할 수 있고 뭐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쵸. 예. 네, 쉬고 싶다고 했을 때 한 일주일간 쉬고 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살 수 있는 행위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고요. 자 보시면